네, 매년 이맘때만 되면은 뭐 화면에 보신 대로 인물만 조금씩 달라질 뿐 비슷한 그림이 재현이 되고 있죠. 오늘 역시 여야가 민주당은 용산역, 한국당은 서울역을 찾아서 민심을 잡기 위한 쟁탈전을 시작했습니다. 용산역은 이제 호남선이 출발하는 역이고 서울역은 경부선이 출발하는 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바라보는 지향점이나 힘을 줘서 관리할 지역으로 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군요. 네, 오전에 제가 이제 정치인들을 좀 만나고 왔는데요. 예. 이제 지금 다 이제 기성 관련돼 가지고 인사를 하러 가는데 확실히 용산역 분위기하고 서울역 분위기 다릅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슬픈 얘기거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 지역주의의 정치 성향이 그대로 녹아 있다는 네. 사실을 아프게 우리가 보는 대목이고 예. 언젠가는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어디든 똑같이 여야가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번 설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는 총선 이슈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올해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 동네 누가 나왔다 하더라. 또 여기는 뭐 기호 1번이다, 저기는 2번이다, 우리는 3번이다 등등 이런 총선 이슈가 많고 총선 중에서도 이제 특히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누가 도전한다고 하더라. 이 얘기는 지금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예. 이 얘기가 저는 제일 많을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지역에 내려가면은 지역에 좀 제일 지금 지역의 아우성이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 더더욱이 이제 올해 뭐 정년퇴임 했다든지 또는 지금 명퇴를 했다든지 등등 관련해서 앞으로 살 일들 자영업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들 특히나, 예. 지역 경제 워낙 어려우니까 예. 서울에는 어떤 놈 하면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경제 문제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다가 막판에는 뭐 총선 문제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설날 밥상머리 담론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뭐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고 친구가 모여서 뭐 정치나 종교 얘기는 웬만하면 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하게 된다면은 참 사람이란 것이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모여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예. 뭐 살기 팍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얘기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날리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근데 이번 설날 밥상에 이 정치권 화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한 폐렴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메르스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휴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일본 해외여행 못 가죠. 또 홍콩 못 가죠. 근데 중국을 가야 되는데 중국에 또 폐렴이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우한 폐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럼 이제 정부의 대응이 물론 이제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환자가 더 확산되는 이런 모양새가 나면은 이번 총선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정부에 대한 이 평가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총선 구도가 뭐 지역에서는 누가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보수통합 그다음에 안철수의 등장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구도가 잡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수의 통합 부분이 좀 굉장히 큰 화두가 하나 될 수 있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야가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각 분야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이번에 새로 인재 영입되신 분들도 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영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인재 영입되신 분들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야의 어떤 인재 영입의 성적표가 네. 조금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인재 영입 발표 인사들 중에서는 저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21대 총선 계속되고 있는 영입 인재들 12호, 7호였는데 태호 유찬이법 제정 운동을 펼쳤던 태호 엄마인 이소연 씨 아픔을 겪은 이후에 계속해서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민주당 12호 인재 영입 인물이 됐고요. 한국당은 7호인데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 대표 이미지 전략가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미지의 시대다, 이미지 전쟁이다, 뭐 다양하게 현대를 사는 사람들 모두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이 특히나 이제 이미지와 관련돼서 타격을 많이 입은 당이라 이 부분을 조금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민주당이 이소연 씨 영입한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한 해 돌이켜가지고 주목할 인물들이 많지만
어머니들이 정치의 한복판인 여의도 국회를 찾아서 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과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예. 김용균 씨, 고 김용균 씨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이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사실은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매우 애썼죠. 그뿐만 아니라 세월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식이법을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통과가 안 되니까 어머니들이 국회의사당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정치인들에게 호소해서 결국은 물론 아직 통과 안 된 법도 많지만 뭐 민식이법이 통과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그 중에 한 분인 이소연 씨, 엄마 이소연 씨를 영입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입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미지 전략가 허은하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과거에 새누리당 조원동 홍보위원장. 예. 그래서 정말로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했죠. 예. 원래 파란색이었던 한국당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꿨고요. 생소한 새누리라는 이름의 당명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뭐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한국당이 영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억의 사다리라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어떤 카테고리든지 한 카테고리 안에서 기억할 수 있는 기억에 남기는 가지수가 최대 7개다 뭐 이런 심리학 용어도 있는데 사실 그 인재 영입이란 것이 처음에 1, 2호들은 상당히 주목을 받다가 저희도 오늘 이제 뭐 12호, 7호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인재 영입들은 대부분 이제 기억에서 좀 사라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재 영입들이 지역구로 나가지 않고 대부분 이제 비례로 빠지기 때문에 이벤트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경우에는 지역으로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에는 뭐 연고가 없을 경우도 있고 있다고 예.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례로 가는데 뭐 비례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전문가라든지 방금 이소연 엄마 같은 그러니까 태호 엄마죠. 이 엄마 이소연 씨 같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재 영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허은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전략가인데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고 이미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어떤 이 물체에 대한 총화된 어떤 비전으로 나타나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예. 얘기하면은 한국당에는 좀 맞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그 상황에 맞는 정치권의 인재 영입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정치는 정치거든요. 정치는 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과연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훈련을 했는 것인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남들의 비전이나 어떤 이 포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반짝해서 그냥 영입해가지고 비례대표가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냥 이벤트로 끝내버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국민들 앞에 좀 좋은 이미지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그 인재 영입이 발탁되는 사람들도 정말로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내공이 있는 것인가, 예. 의지가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다 그래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간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형편없이 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 볼 때 들어가는 사람이나 또 영입이 되는 사람이나 영입을 하는 쪽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벤트 속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좀 제목들이 충원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시스템으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총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여야 상황.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오늘 용산역을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계속해서 운만 띄우던 종로 출마를 본인 입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종로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수차례 살펴봤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될 것인가. 일단 한쪽에서는 등판을 결정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와 관련된 질문, 종로 출마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마치 그 녹화 화면을 보는 것처럼 날짜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언제적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뭐 당의 입장, 당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기는 방향으로 잘 고려하겠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미룰 수 있는 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냥 당의 대표가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권력 원통 원치 않는 간에 예. 또 더더욱이 정치에 뭐 4선 5선을 한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라 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러면은
제1야당 대표로서 대선 주자이고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데 대해서만큼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은 어떤 경우에든 대안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당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더 애매해요. 그리고 뭐 대표라고 하더라도 야당이기 때문에 도전자의 입장과 정신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내고 싶지 않는 거는 본인은 종로에는 출마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출마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쉽지는 않아 그럼 보입니다만. 비례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주변에서는 종로가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대선 주자 얘기하면서 가라고 얘기하니까 좀 안 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른 지역 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으로 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험지로 간다고 하는데 험지가 어딥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딜 갈지 방향을 못 잡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예. 그냥 뭐 공천관리위원회에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로 제1야당 대표다운 발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로 간다고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저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앞으로 비례당의 다른 후보들까지도 저는 상당히 역풍을 맞을 거 봐요. 네. 이렇게 하려고 비례당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너무 낮게 봐버리면 그런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예.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대선에 뛰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당 대표를 내놓아도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뜨지 안 뜨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 접어두고 나는 당적을 옮겨가지고 비례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지 참 저도 좀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물론 상황과 당도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다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려운 지역에서 두 번, 세 번 도전했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회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의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는데 이제 총 9명 중에 8명이 선임이 돼서 같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안에는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전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 과연 이제 김세연 의원이 포함된 것이 이 공천위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일지 실제로 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대대적으로 하려는 신호탄일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선거 때가 되면 쇄신 경쟁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보면 과거에도 봐도 여야가 항상 정치 소위 물갈이는 한 40% 정도는 물갈이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한국당이 깝깝한 부분이 이게 보수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중도의 확장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승민 전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소위 그 1대1 만남 이게 결국은 무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통합이 물론 통합되더라도 도로 새누리당일 뿐이지만 이런 통합을 하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국당에서 쇄신 경쟁하면서 중진들한테 험지 출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황교안 대표는 험지 못 나가고 있어요. 종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통합하면서 불출마 또는 내가 종로에 나가겠다. 떨어지더라도 종로에 나가겠다.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나 TK 아니라 예. 종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떨어지더라도 정치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쇄신 경쟁이 될 필요가 있는데 본질은 해결되지 않고 뭐랄까 주변부만 좀 두들기는 이런 모양새가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쇄신 경쟁에 한국당에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요.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보이고 공천위원회에 김세연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노력이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본질의 문제다. 자기 희생. 그리고 보수통합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중도 확산성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대표도 자기 희생하지 않는데 홍준표 대표가 TK 가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갈이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면 TK 지역의 중진들이 불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천 잡음이 또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공천 전략 자체가 네. 굉장히 반감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시작은 당대표나 당대표급의 어떤 자기 희생부터 출발해야지 주변만 이렇게 소위 김세연 의원 들어왔다, 모았다 이런 주변부 경쟁만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